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참 잘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죠. 척척 마스크를 챙기고 외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말을 하면서도 아직 그 실체, 정부도 또 학계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까요? 환경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경유나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공기를 오염시킨다.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연가스 버스가 대체로 운행되고 있지만 전기버스로 교체된다면 환경도 더 좋아지고 부가적인 효과까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뿐 아니라 전기차를 통한 산업 인프라도 자극될 거라는데요. 전기버스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경제의 소리는 커피 전문점 소리 준비했습니다. 잘 되는 특정 브랜드 외에 여전히 새롭게 커피 전문점으로 많이들 뛰어들고 창업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잔에 900원짜리 커피까지 등장했습니다. 참신해 보이지만 말 못할 어려움도 있겠죠. 그 소리 담아왔습니다.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미세먼지라는 말, 익숙한 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미세먼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동안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나빴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원인은 어떤 것이고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워보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실하게 챙겨서 개인이 피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많은 공장들, 또 중국의 어떤 자국 환경 이익을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공장들이 한반도에 가까운 쪽으로 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원인이고 얼만큼의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일반 민간에서도 별다른 얘기를 못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연 에너지기후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정확한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겠지만 의료비가 올라가고 사망률이 올라가고 이런 자료들을 보면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데요. 1월에서 3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봤더니 최근 3년 새 가장 나빴다,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 2년에 비해서 이제 높았다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제 높았다는 것이고요. 또 일평균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난 날도 평균 8일 이어서 지난해가 이제 4일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2배로 늘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이제 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불쾌 지수도 함께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남산타워 색을 보면 색깔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예쁘라고 한 건 아니고 미세먼지 상태에 따라서 색을 바꿉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미세먼지의 다양한 원인들, 이 굉장히 고등어 구이 논란과 경유 가격 논란까지 국내에서도 뜨거웠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중국 원인이거든요. 중국발 미세먼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동안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이제 30에서 50%, 그다음 고농도로 심각할 때는 60에서 80% 정도로 밝혀왔습니다. 네. 또 지난달에는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에는 최대도 86%까지라고 이제 분석을 내놓으면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중국을 주로 지목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산업이 개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산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물질도 많이 나올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밝혀지거나 조사가 되거나 한 건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이게 또 중국 정부의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최근에 그런 상호 연구를 통해서 네. 중국 내의 어떤 배출원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파악은 이제 됐는데요. 네네.
이제 문제는 이 중국에서 어떤 배출량 통계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이 한반도에 정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네. 이 상호 영향에 대한 이제 규명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의 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실마리를 연 거긴 한데 그게 이 서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건 아직 시작하기 어려운 단계다. 시작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아직 뭐 갈 길은 먼데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환경부가 뭐 앞서도 80% 넘게 네. 중국발 미세먼지다 이렇게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에 뭐 좀 논거를 보면은 뭐 중국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온다. 네. 약간 이런 좀 단순화된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장거리 이동하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단편적인 기상 현상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이 계절에 따라서 중국에서 바람이 오는 것, 물론 황사의 영향도 있습니다. 뭐 황사는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 정확히 어떤 물질을 좀 추적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어떤 특정 화학 물질이 어떻게 날라왔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몇몇 시민단체 또 몇몇 개인들도 그렇고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논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배경도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중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더라도 이기기도 어렵겠지만 이긴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국외 미세먼지 관련돼서 중국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중국을 상대로 재판을 하더라도 뭐 승소하기는 뭐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 우리 정부가 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에 대해서 뭐 나름 수치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이제 관련된 기초 연구 자료, 원문에 대해서도 사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0%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네. 발표는 하고 있지만 왜 80%다 이런 네. 걸 아직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상호 검증이라든지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지금 기반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을 보면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미세먼지 확산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고 최근에는 뭐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이런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소송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좀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네. 있습니다.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정말 오히려 이 소송을 해서 중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반대급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지연 에너지기후 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련 자료라든지 이 내용들을 모니터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좀 이걸 협의해 보려면 사실 일본도 관계되어 있을 것 같고 중국 내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도 관계되어 있을 것 같고 좀 같이 공조해서 어떤 것들을 모아야 이게 좀 논의가 될까요? 일단 지금 정확한 원인 진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네. 사실은 뭐 가해자 대 피해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네네. 저는 이제 과도하게 뭐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사실 그럼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무력감으로 좀 빠지게 하는 네.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한편으로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좀 각 나라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라면은 뭐 멀리서 날아오는 우리도 피해를 입겠지만 또 가장 먼저는 중국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네. 입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2014년도부터 이제 대기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중국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의 대기 오염 저감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또 석탄 발전소 신규 계획에 대해서 또 100기 넘는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뭐 중국도 이제 한번 하게 되면은 고강도의 어떤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네. 한국이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함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모범을 보이면서 네. 일본과 이제 중국을 견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도 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해서 국내 정책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후와 환경 문제는 정말 국경 안에서 혹은 국경을 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화력발전소 신규로 지금 허가에서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경유차 정책도 애매합니다. 이게 환경적이었다가 환경을 해치는 게 됐다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좀 기준선이나 하다못해 컨트롤 타워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결국 미세먼지의 발생 배출원은 결국엔 화석 연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산업, 에너지, 교통 부분이 화석 연료에 과도하게 지금 의존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미세먼지 저감은 매우 요원합니다. 네. 그래서 뭐 미세먼지 대책 매우 어려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딱 하나 의견을 모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최소한 미세먼지 배출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편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꺼리기보다는 자동차를 좀 덜 타고 친환경 에너지 교통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좀 사회적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전기 버스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공동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반기부터는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뭐 미국, 일본과 같은 환경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환경부가 연구 용역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방향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느슨한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준을 세우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또 이행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네.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것. 이게 사실 환경 문제에서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이지연 에너지기후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에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제 관련 이슈들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그 의견도 함께 나누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YTN 라디오 주파수가 94.5MHz입니다. 0945번. 이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사연 읽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앞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입니다.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보통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나 자동차 매연 또 배출가스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요.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작기 때문에 몸속 깊숙이 들어가서 각종 병을 일으키고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의 건강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건강에 아주 적신호를 주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무려 10조 원이나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거나 그 대책을 위한 준비를 논의하게 하거나 혹은 기구를 열거나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말만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산업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장 매연 또 자동차 매연에서 한국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고 방향성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 쓰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따끔한 이야기로 기다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현재 시각 3시 26분 33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증시는 2165.17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일까요?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이어갈 것 같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봤더니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돈을 덜 번 게 아니라 적게 벌게 된 셈인데요.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황금 연휴라고 해서 5월 초 지켜보고 있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출도 많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출은 계속 성적표가 좋네요. 네, 관세청의 자료인데,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0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늘면서 2011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현재 추세대로 이달 수출도 늘어나면 역시 5년 4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좀 증가 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연말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품목별로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여전히 좋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나 늘면서 호조를 이어갔고요. 이번 달에는 이 선박 수출이 좀 특히 많이 늘었는데 영국의 이 대형 선박 플랜트 수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승용차가 26%, 또 석유 제품이 19% 정도 늘었고요. 이 반면에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수출은 소폭 줄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 상대로 한 수출이 딱 2배 늘었고 베트남이 67%, 중국이 14% 등으로 순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수출은 이 영국 플랜트까지 좀 영향이 컸습니다. 네, 여러 품목별로 또 선전을 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 말고 개인 근로자를 봤더니 평균 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못 따라갔다.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네,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인데요. 2015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구로 놓고 2006년에 80.2보다 4.6%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과세자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2006년에 4,047만 원에서 2015년에 4,904만 원이었는데 21.1% 인상에 그쳤습니다. 2006년 이 평균 급여액 4,047만 원의 9년간 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2015년 평균 임금이 996만 원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 인상액이 여기에 못 미친 겁니다. 실질 임금으로 따지면 139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네. 여기에 세금이나 연금 인상분까지 합치면 임금 하락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9년간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과 이 사회보험료 인상분이 27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까지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412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과 과세근로자 923만 명에 적용하면 9년간 이 소득 감소분이 38조 원에 달한다고 좀 추정을 했는데요. 네. 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1인당 이 건강보험료가 87%나 오르고 또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부담액도 75%와 23%씩 인상된 영향이 좀 크다고 봤습니다. 이 소득세와 이 사회보험료가 물가 인상을 감안한 실질 임금이 아닌 이 명목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면서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아도 세금과 연금이 좀 계속 올랐다 이렇게 좀 풀이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돈이 줄어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5월 초 황금 연휴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념일도 많고요. 이 지출이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되던데요. 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좀 조사를 했는데 구직자와 직장인 2,0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5월 초에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 장기 휴가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개인 휴가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직장인이 의외로 6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5월에 기념일 지출 비용은 예년보다 더 많았는데 직장인들은 5월에 각종 기념일 지출 비용으로 평균 51만 6천 원을 예상을 했는데 작년 평균과 비교하면 32%나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기념일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사실 네. 많은데 가장 큰 날 언제입니까?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이 직장인들이 어버이날 선물과 식사 등으로 평균 27만 2천 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린이날 평균은 11만 6천 원이고 또 스승의 날은 5만 원이니까요. 어버이날이 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5월 각종 기념일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기념일을 꼽은 조사에서 이 정책 응답자의 68%가 어버이날을 좀 꼽았는데 네. 어버이날이 부담스러운 이유를 좀 보니까 이 선물과 용돈 등으로 이 경제적 지출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0% 정도였고요. 이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모든 날들이 요즘 유행어대로 하자면 모든 날들이 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어버이날 특히 그랬군요. 네. 정부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알뜰폰을 좀 더 확대하겠다, 잘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정부가 오늘 이제 물가 강제 차관 회의를 열었는데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2019년 9월까지 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제도는 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 지배적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이 도매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계속 좀 제공을 하도록 한 겁니다. 네네. 아울러 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더욱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우체국에서 6월부터 이 모바일로 이 상품을 판매하도록 좀 그런 제도 좀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기존에 덩치 큰 이 이통사들의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 좀 혜택을 더 이어가서 또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회사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펀드 판매 한도 설정 규정이 연장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 금융투자업 규정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의 경우에 이 분기별로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 금액을 총 펀드 판매액의 금액이 50% 이하로 좀 제한이 됩니다. 네. 이 금융위원회는 이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여전히 54% 이루고 있어서 이런 좀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 이런 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군요. 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수출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그나마 수출이 지금 한국 경제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호황과 함께 그나마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내수 활성화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YTN 라디오 주말엔 뉴스앤뮤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에 보내드리는데요. 음악과 뉴스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앉아서 이렇게 PD 근무를 하다 보면 버스 운전기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십니다. 몇 번 버스입니다. 몇 번 버스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버스 운전기사분들 귀 쫑긋 세우시면 좋은 소식입니다. 이 미세먼지 이야기 인터뷰 앞서 보내드렸죠.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자 결국은 이 화석연료, 불로 태우는 연료 덜 쓰는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건너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선두업체인 비아디 버스가 국내에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현황과 의미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기차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거 비싸잖아. 야, 그거 전기 떨어지면 어떻게 불안하잖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IT에 굉장히 빠른 한국 사회인데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아직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방금 질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답변을 좀 드리면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가 친환경 차량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늦고 있어요. 네.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보다도 우선은 나한테 이 비싼 차를 구매했을 때 경제적으로 그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을 따지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정부기관이 활동을 하거든요.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 인권에 우선한다. 저 깜짝 네. 놀랐습니다. 네네. 아들 방에 어떻게 들어갈 들어도요? 때도 노크를 하죠. 그죠? 네.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하고 들어가도 되니 뭐 이렇게 허락받을 정도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한 북미 지역인데 네네. 이 나라에서조차도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라고 딱 붙여놓고 일을 하거든요. 네.
결국 이런 사례를 봐도 이제 사회 문화 저변과 이제 동반 발전해야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은 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네. 일단은 개인 승용차를 예를 들면은 일충전 거리가 너무 짧다 이런 불안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 시내 실제 운전자들의 평균 일일 주행 거리는요. 네. 편도 20km 내외, 왕복 50km 미만이에요. 네네. 근데 대부분 현재까지 출시되는 전기차들이 130km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해서 출시를 했는데도 불안감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300km를 넘고 일충전 거리 400km에 육박하는 차량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완충하는데 시내 전기 쓰면 1,800억 원 정도의 전기료만 가지고 400km 주행하기 때문에 네. 실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를 한번 구매해 본 분들은 네.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아직은 어떤 인식의 전환이 덜 돼서 이런 네.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차량 가격이 사실 비쌉니다. 보조금이 있긴 한데요. 또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환경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중교통 수단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CNG 버스들이 많긴 한데요. 아직도 뭐 디젤을 쓰는 버스들도 있고요. 철도 쪽은 점점 전기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버스는 아직도 전기보다는 이제 화석연료나 이 내연기관을 쓰는데 전기버스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전기버스 그러면 덩치가 더 커서 왠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죠? 예, 실제 그 덩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만으로 보면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차가 출발해서 주행거리하고 시간 같은 게 완전히 결정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외에 노선을 벗어나지 않죠. 네네, 결국은 맞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출퇴근 시간에 탑승 인원이 많이 타고 낮 시간에도 좀 적고 결국 네. 차 전체의 하중이나 용량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단순 주행 시간 같은 거 계산이 상당히 용이할 수가 있어요. 네네. 단지 이제 일반 노선 버스의 경우는 한 번 연속 운행 시간이 3시간 좀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가 일충전으로 견디기에는 좀 장거리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네네. 배터리를 중간에 교체하거나 무선 충전 인프라를 일부 지역에 깔아서 함께 논의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이제 배터리 교체형의 경우는 연간 운영비가 이제 대당 500만 원 이상 절감된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대중교통비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형 버스 말고요. 마을 네. 버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운행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짧으면서 소형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주택가 곳곳 인구 과밀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는 차량 같은데 우선 적용해보는 어떤 시범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대중교통 분야가 먼저 사실은 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분야를 통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 경제적 효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뛰어든다면 개인들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타본 사람은 계속 탄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기버스 타보신 분들은 내 차도 전기차로 한번 사봐야겠다 이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굉장히 와닿네요. 이 좀 별개의 가지 얘기인데 과거에 이 마을버스의 브레이크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분이 집에서 뛰어나와서 망치로 이렇게 기사를 폭행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고요. 소음 문제까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를 살펴봤더니 아직 제주도만 시범 운영 중이고 국내는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또 이 버스 자체, 전기버스 자체가 이미 독일이나 중국 업체 같은 곳에 밀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직구동 버스로 이미 한 7, 8년 전에도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자동차란 산업에서 중국이 뭐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도 수십 년 뒤져 있거든요. 그렇죠. 기술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프라나 자본 가지고 쫓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전기차라는 것은 이미 탄생한 지 80년대 후반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기술 격차가 작았죠. 결국은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이미 늦은 내연기관을 버리고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를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라는 어떤 중국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이고 네. 또 약간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 같은 걸 펴기가 조금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그렇죠. 국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이제 국영기업 등을 통해서 강제 구매 이런 어떤 인프라 확산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어서 전기차 보급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요. 네. 당연히 제조 원가도 가장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 버스를 준비 중이지만 일단은 가격 경쟁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요건입니다. 맞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기버스 수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승부가 안 되니까 이제 전기차. 근데 특히 또 놀라운 게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 버스를 거세게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보니까 업체만 해도 한 3개 돼요. 우리도 좀 이거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은 중국의 전기 버스를 구매하는데 보조금을 줘야 하나 이 문제도 좀 저희가 민감하게 고민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사드로 좀 서로 갈등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좀 심각하게 자국 문화를 보호를 해요. 네. 뭐냐면 배터리에 대한 안전 문제를 근거로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해서 지원금을 안 주고 버티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각 나라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각종 배터리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텔레메트리스 기능이 있어야만 주겠다. 결국 여러 가지 IT와 기술 장벽 등으로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좀 서둘러서 각종 정책을 수립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터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그 배터리의 일부 소유권이 정부나 지자체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전기차를 사고가 나서 폐차한다거나 할 때는 그 배터리를 수거해 가고 수거를 통해 가지고 재활용한다든지 에너지 어떤 스토리지 시스템 같은데 지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럴 때에만 어떤 그 인프라가 갖춘 기업체에만 우리가 지원금을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술 보호 장벽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부분은 또 미처 몰랐던 부분이어서 많은 분들도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좀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환경까지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된다 필요하고요. 전기차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대중교통이나 택시 또 버스 등에서 전기차가 만들어질 경우에 뭐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고요. 생활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 교수님이 이런 지적도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생활 자체가 바뀌는 게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실제 그렇지가 않은 게 자율주행 자동차 아직 먼 얘기고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기본이 사물 인터넷과 자동차가 서로 통신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 카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커넥티드 카.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 자동차의 기본 사용 연한이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2,100만 대 등록 차량 중에 10년이 넘은 차가 700만 대로 30% 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올해 구매한 차량들은 2027년을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올해 출시되는 차량의 47% 정도에 이미 커넥티드 통신 모듈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마치 인터넷 연결되듯이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몇 년 안에 이것이 다 상용화된다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 커피숍 많이 유행하죠. 대학생들 공부도 하고 네네. 가장 인기 있는 자리가 핸드폰 충전하고 노트북 전원 연결할 수 있는 자리는 아주 불티나게 없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아, 네. 몇 년 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쇼핑센터, 레스토랑, 커피숍 중에 전기차를 쉽고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아마 약속 제1 선의 장소로 아마 꼽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문화나 산업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산업이나 새로운 사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확산 추이를 잘 보시다가 이호균 교수님께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금요일 경제의 소리. 정확한 데이터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인기 코너라는 소리를 주변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 인기 코너의 주인공이죠. 이혜선 리포터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거가 어디인가요? 그건 뭐 제 주변의 주관적인 평가들입니다. 또 믿음직한 근거라고 믿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애정해 주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참 와닿는 경제의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건 뭐 네. 진짜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현장 가서 그 소리를 들려준 게 정말 와닿았다 이러는데 네. 오늘은 어떤 와닿는 소리인가요? 예전에 이제 뭐 가게를 하나 내야겠다 혹은 장사를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다 치킨집을 노렸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도 가게 내는 거 좀 욕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요즘은 치킨집이 대세였던 이 추세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치킨집보다는 이것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선정한 경제 소리입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962번) 고객님 중화제 아메리카노 잔 나왔습니다.
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2잔 이 말에서 이것도 처음에 이 인서트 나가면요. 청취자분들은 이거 퀴즈인가? 이렇게. 예, 저희가 선물이 많이 마련되는 대로 이 퀴즈는 다시 부활시키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좀 쉽죠? 오늘은 어딘지 바로 아시겠죠? 예, 이 커피 원두 가루 가는 소리, 톡톡톡 쳐는 소리, 그다음에 이 내리는 소리 다 들리니까 커피숍이네요. 네, 요즘 이게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이제는 커피숍에 가도 얼음 담는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네. 여기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네. 수시대학교 정문 앞에 딱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험 기간이어서 그런지 대학생들이 진짜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예, 정말 이 커피가 어느 순간부터 필수가 됐는데요. 앞서 저희가 전기차 이호근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하는 카페가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대학생들이 많은 곳도 사실 다양한 인프라도 있고 네. 방송국 근처에도요.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노트북을 꼽고 또 이런 곳이 인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영업 중인 커피숍이 무려 88,500여 곳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 치킨집은 약 59,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커피숍 통계 88,500여 곳이라는 통계도 오로지 커피만 파는 곳을 카운트를 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온 거고요. 네네. 이 외에도 뭐 디저트를 팔면서 커피를 판다든가 빙수를 팔면서 커피를 판다든가 이런 곳을 다 더하면 10만 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치킨집 얘기할 때마다 이 자영업자들의 뭐랄까요, 이 창업 밀도가 너무 높아서 망하고 있다 이 얘기했는데 커피숍은 더 심하네요. 네, 또 예전에는 고가의 커피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았는데요. 네. 요즘은 커피숍들이 다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었잖아요. 커피값은 이게 딱 적당하지 이랬었죠. 네,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 200원, 1,500원, 1,000원, 심지어 9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등장을 네. 했습니다. 제가 찾아갔던 이 커피숍이 9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 커피숍이었어요. 저는 1,500원 이 지금 이 상암동 방송가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 커피를 한번 먹어봤는데 네.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900원 이러면 이거는 커피 향기만 입힌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양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거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작은 사이즈가 370ml 그리고 큰 사이즈는 550ml입니다. 네.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하고 비슷한 용량이에요. 네. 이 900원짜리 커피를 직접 먹어본 손님들의 이야기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와요. 그냥 싸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고요. 3,000원, 4,000원 하는 데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다 비용에 들어가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런 가격 빼고 이 가격대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2,000원? 아메리카노가 그 정도 하는데 여기는 900원 해가지고 카드도 돼가지고 여기로 와요. 난 커피값이 제일 아깝구나. 아유, 아깝지. 밥 한 끼 값인데. 근데 이건 저렴하고 일단은 분위기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밥은 저렴하게 먹고 커피는 비싼 거 먹는 게 아재 소리 안 듣는 요즘 젊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일인데 네. 아니 900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네, 커피 제대로 커피만 낼까 싶은데 어때요? 비슷합니다. 아, 먹어보셨나요? 네, 저희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먹는 커피하고 굉장히 흡사하고요. 네. 심지어 조금 더 진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네. 그런 커피인데 참고로 이 9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는 몇 가지 비밀이 좀 숨어 있습니다. 일단 카드 결제가 된다는 소리도 방금 나왔어요. 네. 이것도 놀라운데요. 우선 이 가게가요, 입구에 직원이 없어요. 아. 대신에 무인 기계로 주문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에서 카드를 딱 선택을 하면 900원짜리 커피 하나만 시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고요. 네. 또 테이블 없이 오로지 테이크아웃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뭐 일본도 그렇게 변해갔지만 네. 이 900원 결제하면서 카드 내밀면 좀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네. 그 심리적 불편함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자동 주문 기계. 아, 이런 것들이 있군요. 이 사람들하고 커피 마실 때 좀 테이블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 안 그렇지만 네. 어떤 순간에는 그냥 들고 좀 걸을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근데 이 프랜차이즈 커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커피 한 잔 가격이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슷한 커피숍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900원짜리 커피가 작년 8월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허대건 슈퍼바이저의 이야기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네. 900원이란 가격이 일단은 저희 브랜드 자체가 무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인건비를 좀 절약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 인건비 절약하는 것들을 원재료비에 좀 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900원이란 가격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쓰는 원두는 이제 자체적으로 블렌딩하는 원두를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원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이 매장을 최초로 이제 직영점을 운영을 하고 가맹점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가맹 점주님들, 이제 예비 점주님들이라고 저희는 칭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가형 커피가 많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대세를 좀 유지하면서 조금 더 대중화에 좀 더 저희 브랜드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가형 커피라고 하지만 뭐 아이디어 승부였고요. 갖출 거 다 갖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900원짜리 커피 하니까 저는 900원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청취자분들은 제 나이를 다 맞추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입생 때 학교 구내식당에 밥값이 900원이었습니다. 저는 900원 하면 제가 버스하고 지하철을 막 타고 다녔을 때 기본 요금이 딱 9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네. 예, 그 900원이 싼 편이었어요. 사실 인근 식당에서 2-3천 원 점심 먹을 때 학교 내부 식당은 900원이었는데 네. 학생들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고요.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어려운 분들한테 참 반가운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커피를 먹으러 온 사람들도 분명 있었지만 네. 커피숍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이제 이 가게를 찾아왔다는 분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커피 요즘 마시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아예 맞습니다. 직접 팔아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소비자에게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마련해주고 또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렴한 커피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좋습니다만 또 무분별하게 서로 경쟁하다 보면 그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 많이 봐왔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도 그렇고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왠지 오셨는데 커피 향기가 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삶의 경제의 소리 현장 향기를 담아오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도 커피 향기 가득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9103님,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앞장서야 되고요. 무엇보다 좀 걸어 다니고 화석연료도 덜 떼야 됩니다. 예, 이런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오늘 인터뷰에서 전해드렸죠. 아이 키우고 있고 어른 모시고 있는데 미세먼지 정말 건강에 큰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해 주신 0379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직업 운전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늘 부담된다는 9246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좀 특별한 조치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커피 생각이 더 간절해지네요 라고 하신 6817님, 경제의 소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뉴스앤뮤직도 사랑해 주십시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